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위장관 출혈의 응급 내시경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교육의 타겟은 진단 내시경에 익숙하여 이제 치료를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들이고 이미 치료 내시경을 활발히 하고 계신 분들은 그간 도제식으로 배워오시고 잘 하셨던 지혈술에 대해서 백그라운드의 에비던스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확고히 다지고 가는 시간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상부 위장관 출혈은 트레이트 리가먼트의 상방의 출혈, 하부 위장관은 트레이트 리가먼트 하방의 출혈을 말합니다. 물론 트레이트 리가 하방 출혈인 소장의 개념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 금일 다룰 것은 상부 위장관 출혈과 하부 위장관 대장 쪽 출혈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출혈에 대한 응급내시경 가이드라인 최신 버전들입니다. 국내 비정맥류 상부 위장관 출혈 가이드라인이 2020년에 고안되었고 ESG에서는 2021년 상부 하부 모두 개정하였고 ACG의 상부는 2021년, 하부는 2016년도가 마지막 버전이 있습니다. 먼저 상부 위장관 출혈입니다. 응급내시경의 필요성부터 타진을 해야 합니다. 빈맥, 저혈압 등의 활력 징후 변화가 있는지 보고 환자 상태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피의 색을 보고 상부인지 상부 또는 소장일지 양을 함께 판단해서 하부일지 등을 예측합니다. 헤모글로빈은 아시다시피 바로 실혈량 반영이 아니라서 72시간에 걸쳐 반영되므로 보통 BUN을 통해서 상부 출혈 가능성을 예측하기도 합니다. 또한 응급내시경 필요성 결정에 도와주는 여러 스코어들이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의해서 GBS 스코어는 트랜스퓨전이나 응급내시경 필요성 등 결정을 도와주고 입원 필요성과 사망을 예측하는 데 이용됩니다. 루칼 스코어는 리블리딩과 데스 등의 모탈리티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에임스 유고 스코어는 모탈리티를 예측합니다. 실제 응급내시경이 필요한지는 임상 양상을 보고 즉각적으로 판단을 하지만 이론적으로 계산이 필요할 때는 저는 주로 GBS 스코어를 계산해서 평가하기도 합니다. 1996년도에 루칼 스코어로 평가되던 것이 GBS 스코어가 2015년도 개발되면서 어퍼 GI 블리딩에서 입원 치료나 트랜스퓨전이 필요할지 인터벤션이 필요할지 스코어 산정 기준을 마련하였고 한 연구에서는 기존 GBS 2점 이하의 설정은 특이도가 증가하지만 민감도가 다소 감소하는 것에 대해 Modified GBS1은 age 70 미만, 그리고 Modified GBS2는 60에서 69세는 익스트라 1점, 70 초과하면 익스트라 3점으로 평가해서 계산함으로써 민감도를 유지하면서 특이도를 높여 불필요한 입원을 막는 데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의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최근 개발한 에임스 유고 스코어를 GBS 루칼 스코어와 비교하였는데 우리나라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고 이펙티브니스와 어큐러스를 비교 시에 에임스 유고가 두 가지 스코어에 비해 좋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어퍼 GI 블리딩 환자의 클리니컬 아웃컴을 예측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결론의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응급내시경 준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토열이면 위내시경, 흑색변이면 위내시경, 와인색이라면 위내시경과 구불결장 내시경, 혈변이면 혈력학적 불안전 상태에는 위내시경을 같이 아니면 구불결장 혹은 대장내시경을 계획합니다. 또 기저질환과 유발 약제가 있는지 혹은 지혈하는 데 있어서 출혈 조장이 되는 약제가 있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전 내시경이 있다면 병소 타겟에 대해 좁힐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응급내시경을 언제 진행하는가에 대해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0년 연구로서 얼전트와 얼리에 대한 비교 연구입니다. 여기서 얼전트는 6시간 이내에 시행한 군이었고 얼리군은 24시간 이내에 시술한 군이었습니다. 얼전트 그룹, 즉 6시간 이내로 시행한 군에서 30일 모탈리티와 리블리딩 발생에 이득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로서 6시간 그룹과 6시간에서 24시간 내의 그룹, 그리고 24시간에서 48시간으로 그룹을 비교한 결과 6시간에서 24시간 내의 모탈리티와 리블리딩이 제일 낮았습니다.
ICU 어드미션 지표까지도 비교해 보았을 때 세 가지 지표 모두 다 urgent, 즉 6시간 이내로 시행한 군의 아웃컴이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non-variceal upper GI 블리딩으로 예측하는 환자는 6시간에서 24시간 내에 진행한다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CT 안지오의 필요성입니다. CT 안지오는 물론 활력 징후가 안 좋으면 내시경 자체가 침습적으로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CT 안지오를 시행하고 엠볼라이제이션을 계획해야겠습니다. 영상의학과에서 대부분 엠볼라이제이션을 하기 전에 CT 안지오를 시행하여 익스트라바세이션이 보이면 엠볼라이제이션을 계획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이외에도 직전 복부 이미지 등이 없는 분들은 CT 안지오를 통해서 구조적으로 파악하는 데 이점을 얻는 경우도 있고 이스케믹이나 인플라메이션 등의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임상 양상으로는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였던 과거 오퍼레이션 사이트 부위의 퍼포레이션 등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엠볼라이제이션 계획 목적 이외에도 내시경을 바로 시행하기 찝찝한 뭔가 임상 양상과 잘 맞지 않을 때 CT 안지오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준비 과정 중에 PPI 투여에 관한 내용과 이에 대한 연구 결과입니다. 오메프라졸을 내시경 전 투여한 군에서 클린 베이스 얼서가 더 많고 플라시보에서 액티브 블리딩이 더 많음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습니다. 또한 지혈술 필요한 병변이 PPI 투여군에서 낮고 입원 기간 단축도 기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는 내시경 후에도 플라시보는 PPI를 투여받지 못해서 해석에 한계점이 있습니다. ACG 가이드라인에서는 프리엔도스코픽 PPI는 레코멘드를 할 수 없다고 하고 ESG에서는 프리-PPI를 스티그마타를 다운스테이징하기 위해 투여하도록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ESG와 마찬가지로 프리-PPI를 레코멘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과도하게 채우면 스플랑크닉 블러드 플로우와 프레셔를 증가시켜서 블러드 클럿 형성을 억제하는 기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2013년 연구에서 리버럴 스트래티지는 타겟 헤모글로빈이 9에서 11이었고 리스트릭티브 스트래티지는 7에서 9 타겟이었는데 리스트릭티브 스트래티지가 오버럴 서바이벌이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디오베스큘라 디지즈가 있는 경우에 대부분 가이드라인에서 헤모글로빈이 8 이하면 포스트 프로시저 타겟 10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기타 사항들입니다. 에리스로마이신은 프로카이네틱 이펙트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시스테믹 리뷰에서는 증명해내지 못하였으나 여러 연구에서 퍼더 블리딩과 모탈리티를 줄인다 또는 하스피탈 랭스를 줄이고 엔도스코피를 다시 할 필요성을 줄인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레코멘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CG에서는 레코멘드를 하고 있고 ESG에서는 특별한 경우 셀렉티브 페이션트, 즉 클리니컬리 시비어 하거나 온고잉 액티브 블리딩일 때 레코멘드를 하고 있습니다. QT 프롤롱게이션이나 다이아리아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지혈술 방법에 대한 구체적 내용입니다. 접촉법으로는 국소주의법, 전기응고소작법, 열탐침법, 클립지혈술 등이 있고 비접촉법으로는 아르곤 플라즈마 응고 소작술이 있습니다. 이외에 밴드 결찰술, 지혈 파우더 등이 있습니다. ESG의 토피칼 테라피로 소개된 3개가 헤모스프레이로 알려진 TC325, 그리고 엔도클랏, 세 번째가 UIWD인데 TC325는 ACG 가이드라인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비용이 비싸서 그렇지 프라이머리 헤모스타시스로 서제스트를 하고 있기도 하고 엔도클랏은 미국 제품으로 성분이 Observable Modified Polymer이며 UIWD는 우리나라 제품으로 성분이 알데하이드 덱스트라네 석신 엑시드 모디파이드 L-라이신 이거는 이제 물과 닿으면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데시브 겔로 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고 저도 타겟팅을 따로 하지 않아도 손쉽게 도포할 수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넥스 파우더 제품입니다. 1차 지혈술에 이펙티브하지 않은 2차 지혈술로
2021년 4월부터 보험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1차 지혈제로는 승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혈해야 할 병변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장 많은 것이 위궤양 12지장 궤양 지혈술, 그리고 말로리바이스 티어, 그리고 듀라포이 병변, 혈관 확장증, 포스트 EMR, ESD 블리딩, 암성 출혈 등이 있습니다.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위 12지장 궤양 지혈술에 대해서는 포레스트 분류법에 따라 지혈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중 1A, 1B, 2A는 지혈술을 하며 2B 클럿에 대해서는 ACG는 레코멘드 사항을 정하지 못하겠다고 하고 ESG에서는 클럿을 떼보고 지혈 결정하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클리니션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클럿이 있는 경우에는 추후에 추가 내시경을 막기 위해서 클럿을 떼서 스퍼팅이나 우징하는 등 병변에 대해 추가 지혈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제 펠로우 선생님들만 계시고 심야 시간이고 의료 인력이 적고 서포트가 적다면 자신이 있다면 시도를 하나 그렇지 않다면 무리해서 클럿을 제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방법으로는 코아그레스퍼, 히프로, 클립스, 하이퍼토닉 셀라인 인젝션 컴바인드, 헤모스태틱 파우더를 사용합니다. 2021년 ACG에서 명시하듯이 에피네프린 단독으로는 지혈을 하지 않고 에피 후에 컴바인드를 해야 하고 헤모스프레이는 말씀드렸듯이 권고하고 있고 리커런트 블리딩에서는 ACG에서는 오버더스코 클립을 서제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버더스코 클립은 우리나라에서는 지혈에는 보험이 안 되고 천공에 쓸 수 있는 디바이스입니다. ESG에서도 캠 마운티드 클립을 리커런트 펩틱 얼서 블리딩에 권고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진 것과는 약간은 다른 추세입니다. 말로리바이스 티어에 대해서는 밴드라이게이션 방법도 이론적으로 있지만 저는 주로 클립 지혈술을 하고 있습니다. 듀라포이리저는 클립, 밴드 결찰술, 전기 소작술 등이 단독 혹은 병합 치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 확장증에 대해서는 비접촉법으로 APC 어블레이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암성 출혈에 대해서는 일단 2년 전만 해도 되면 될수록 더 블리딩이 우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거 대부분 스롬빈 파우더를 뿌리곤 하였는데 최근에는 지혈술이 적절하지 않을 때 세컨드로 이제 파우더를 뿌리는 것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작년부터 가벼운 전기 소작 이후에 넥스 파우더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재출혈에 대한 요구도가 줄어든 것 같다. 특히 중환자실 환자들은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응급내시경 후의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컨룩에 대한 메타 연구에서는, 메타 어널리시스에서는 펩틱 얼서 블리딩으로 인한 어퍼지아이 블리딩에서 리커런트 블리딩, 모탈리티, 그리고 서저리 니들 모두 리스크를 낮추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니셜 프리젠테이션이 샥 등이 올 정도로 심한 블리딩이나 관찰 제한이 많았던 경우를 제외하면 반드시 세컨룩 EGD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PPI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은 포스트에서는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얼서 블리딩의 경우 컨티니어스 레지멘으로 8ml/h로 72시간 정주하는데 포레스트 분류법에 따라서 1, 2A, 2B까지는 하이리스크로 하이도즈 PPI를 권유하며 2C와 3의 경우에는 엔도스코픽 테라피 없이 스탠다드 도즈 PPI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로어 GI 블리딩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부학적으로는 트레이츠 리가먼트 아래에 소장, 대장, 항문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만 소장은 obscure GI 블리딩의 개념으로 오늘 여기서는 대장 이하의 대장, 직장, 항문 출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다이버티큘러시스입니다. 이 외에 이스케믹이나 헤모로이드, 안지엑타지아, IBD 등으로 인한 출혈 등이 있습니다. 하부위장관 출혈의 응급내시경 준비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색은 어떤지 등을 판단을 해서 어퍼지아이 블리딩 소스는 혹시 아닐지, 그리고 어마운트나 색을 보고 예측을 해보고 약제 유발 가능성이 있을지 혹은 항혈전제를 중단해야 하는지, 중단하면 기저질환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등등을 꼼꼼히 파악한 후 내시경을 해야 합니다. 활력 징후가 안 좋다면 먼저 리서스테이션을 해야 하고, 그런 경우 CT 안지오를 고려하고 엠볼라이제이션을 고려합니다. 스테이블하다면 상부에서처럼 스코어로 평가하면서 예측할 수가 있는데, 상부처럼 하부는 스코어가 자세하진 않지만 그래도 몇 가지 스코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클랜드 스코어가 있습니다. 오클랜드는 나이, 성별, 이전 병력, DRE, 하트레이트, BP, 헤모글로빈 농도를 파악해서 합산하였을 때 8점 미만이면 퇴실하여 외래에서 검사 가능함을 알려주는 스코어입니다. 로어 GI 블리딩에서 고위험군에 대한 영향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가 있는데, 여기서는 나이, 코모비티 스코어, 코아귤로패티, 하이포볼레미아, 트랜스퓨전 요구도, 남성 등이 영향을 주는 요소로 확인된 연구가 2008년에 있었습니다. 2016년 연구에서는 Severe Low GI Bleeding과 환자의 예후를 예측하는 리스크 스코어링 시스템을 개발한 연구가 있는데, 데리베이션 코호트 439명과 밸리데이션 코호트 161명을 구축하여 리스크 스코어를 매겼습니다. 테이블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스코어가 1, 2, 3, 4, 5점 이상에서 Severe Bleeding Predictive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 수 있고, 스코어 5점 이상의 75.7, AUC 0.77이 확인되었습니다. 프리딕티브 팩터들로 통계적 유의함을 확인한 멀티밸브 어널리시스에서 찰슨 코모비티 인덱스 스코어 2점 이상, 신콥, 노 다이아리아, 노 텐더니스, 엔세이드, BP 100 이하, 그리고 알부민 3 이하로 노블레드 리스크 스코어를 구축한 연구가 있습니다. 다음 수혈에 대해서는 헤모글로빈이 7 이하이면 카디오베스큘라 디지즈가 없다면 포스트 타겟 헤모글로빈을 7에서 9로 맞추도록 권고하고 있고, 카디오베스큘라 디지즈가 있는 경우에는 헤모글로빈이 8 이하이면 타겟을 10으로 맞추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퍼지아이 블리딩에서는 리스트릭티브 스트래티지가 서바이벌 게인이 있었는데, 로지아이에서 포스트랙 어널리시스에서 리버럴과 리스트릭티브의 아웃컴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카디오베스큘라 디지즈가 있는 고령의 환자들은 시스테믹 리뷰에서 리스트릭티브 스트래티지가 리버럴 스트래티지보다 유의하게 모탈리티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세컨더리 아웃컴인 카디아 컴플리케이션과 MI의 아웃컴에 대해서도 리버럴 스트래티지가 더 아웃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로어 GI 블리딩에서는 리스트릭티브 스트래티지가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카디오베스큘라 디지즈가 있는 환자의 경우 환자의 코모비티 등을 잘 판단을 해서 수혈을 계획해야겠습니다. 대장 내시경을 언제 하는가에 대해서는 7개의 시스테마틱 리뷰 분석과 4개의 RCT, 16개의 옵저베이셔널 스터디가 있습니다. 얼리 프로시저로 하는 24시간 전과 딜레이로 하는 24시간 후에 대해서 레트로스펙티브에서는 얼리가 올코즈 모탈리티, 니드 폴 서저리, 트랜스퓨전 요구량, 허스피탈 랭스를 다 감소시켰으나, 메타 분석에서는 보스 그룹에서 유사한 클리니컬 아웃컴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어서 결론이 언클리어하다. 그러니 임상 상황에 맞춰서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정결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준비 과정에 장정결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 장정결을 권유하고는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때에 따라서는 클리니컬 프리젠테이션을 듣고 고형 없이 블리딩만 액티브하게 나면, 특히 다이버티큘라 같은 경우는 바로 들어가야 지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정결을 잘 안 하고 있기는 한데 이런 경우엔 사실 시야가 잘 안 보여서 퍼포레이션 등의 우려가 있으니 반드시 무리해서 장정결 없이 바로 시행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ESG와 ACG 모두 PEG 베이스 솔루션 4에서 6리터 바울 프랩을 서제스트하고 만약 오랄 인테이크가 인톨러러블 하다고 하면 나조가스트릭 튜브를 사용해서 하도록 서제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지혈 방법은 다이버티큘라 블리딩은 전기 소작보다는 이런 미케니칼을 서제스트를 하고 있고 이제 이것들을 외국 가이드라인들은 뭐 TTS나 캠 마운티드 클립 EBL을 서제스트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클립으로 그 입구를 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지액타지아는 슈퍼피셜하게 APC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렉툼처럼 두꺼운 장벽은 그냥 APC 하는 경우가 많은데 때에 따라서는 천공 우려가 있는 경우 보통 원래 인젝을 할 때는 이제 탐포니 효과로 인젝을 하긴 하지만 이럴 때는 또 천공 우려가 있어 점막을 띄우는 목적에서 인젝션하고 APC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딜레이드 포스트 폴리펙토미 블리딩은 여러 방법으로 할 수가 있고 이때는 미케니칼 또는 서말 등의 그러니까 본인이 병변의 생김새를 보고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이버티큘라 블리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구를 다 봉해 놓은 사진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펠로우 선생님께서 하셨던 시술인데 APC, 안지오 디스플라지아에 대해서 APC 어블레이션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아마 루프가 걸려서 조금 멀리서 길게 나오긴 했는데 가까이 대고 잘 보이는 위치에서 직접 닿지 않게 이렇게 마치 누룽지를 굽듯이 이렇게 구우면 되겠습니다. 라디에이션 프롭타이티스의 소견입니다. 우리 병원에서는 비엔나 스코어로 이제 컨제스티브 뮤코자와 텔란지 액타지아, 얼서, 스트릭처, 그리고 네크로시스를 각각 점수를 합산해서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펠로우 때부터 약간 궁금하던 내용이긴 한데 최근 우리 병원 데이터를 보니까 아직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진 않았지만 통계적으로 추출하지는 않았지만 객관적으로 비엔나 스코어와 지혈 필요도가 비례하지는 않았습니다. 즉 임상 양상에 따라 지혈수를 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고 이때 직장 점막은 좀 두꺼워서 반드시 인젝션을 한 다음에 시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블레이션을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듈라포인은 개실 옆에 존재한 병변인데 클립으로 해당 병소를 결찰하고 맨 왼쪽 사진에 사실 개실이 잘 보이진 않겠지만 주변 개실이 있어서 거기까지 다 입구를 결찰한 사진입니다. 이거는 렉탈 얼서 병변으로 얼서라고 해서 가져오기는 했는데 차트를 자세히 리뷰를 해보니 병력상 프로스테이트 캔서에 RT를 받아서 RT 프록타이티스가 생겼는데 지혈수를 했는데 환자가 기저질환으로 뭐 류케미아가 있고 항암을 하고 전신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코아로 지혈수를 하고 일단 2차적으로 지혈 파우더를 뿌려서 마무리하고 특별히 이상이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시간이 조금 있어서 보너스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술 후에 블리딩에 트라넥사믹 엑시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GI 블리딩에서의 역할도 괜찮을지에 대한 여러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라지 레트로스펙티브 PS 매칭 스터디에서 컨트롤 그룹에 비해 트라넥사믹 엑시드 그룹이 인허스피탈 모탈리티를 감소시키지 못하였고 서브 그룹으로 헤모스타틱 인터벤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RCT로 하트 스터디에서는 트라넥사믹 엑시드가 프라이머리 아웃컴인 블리딩 5일 내 사망률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고 오히려 딥베인 스롬보시스, 풀모너리 엠볼리즘과 같은 비너스 이벤트의 컴플리케이션의 위험도와 시저의 위험도를 높이는 연구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치료 시술 상황에 따라 용액을 만드는 법이고 이거는 사실 레퍼런스가 없지만 우리 병원 치료 시 사용하고 있는 용액의 내용입니다.
EMR을 할 때는 인디고카민 소량과 노말셀라인 500cc 백에 에피 5앰플을 믹스를 해놓고 10cc씩 재서 쓰고 ESD 할 때는 글리세린, 노말셀라인 대신 글리세린으로 대체해서 사용합니다. 크로모엔도를 할 때는 인디고카민 2.5cc와 노말셀라인 5cc, 즉 1대2로 진하게 타서 도포해서 크로모엔도를 하고 있고, 지혈술의 경우에는 하이퍼토닉 셀라인은 노말셀라인 8cc에 NaCl 2cc를 믹스하고 거기에 1cc를 버리고 에피를 1cc 믹스해서 하이퍼토닉 셀라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시경 시에 고려해야 하는 항혈전제에 대한 내용이고,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클리니컬 엔도스코피에 기재된 내시경 항혈전제 관련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내시경을 하려는 프로시저의 리스크 자체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EMR이나 PEG 등은 하이 리스크이며 ESD나 ECM 이상의 폴립의 EMR은 울트라 하이 리스크로 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어큐트 코로너리 신드롬 환자의 내시경 프로시저에 대한 적절한 시기입니다. 4주 이내에 PCI를 한 군은 스롬보틱에 대한 very high 리스크로 내시경 프로시저를 미루는 것을 권장하며 4주에서 6개월 내에 PCI를 시행한 군은 하이리스크 스롬보틱 군으로 가능하다면 심장 이벤트로부터 6개월 이후로 시술을 미룰 것을 권장합니다. PCI가 6개월이 지났다고 하면 moderate lower 리스크로 프로시저는 시행을 하고 울트라 하이리스크 내시경 시술만 제외하고는 아스피린을 유지하도록 한 상태에서 합니다. 다만 프로시저 전에 P2Y12 리셉터 이니비터는 5에서 7일을 중단할 것을 권유합니다. 클리니컬 엔도스코피에 게재된 우리나라 가이드라인 레코멘드 요약만 간략히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로어 리스크 프로시저 전에는 항혈소판 제제는 중단하지 않는다. 하이리스크 프로시저를 할 때는 아스피린을 중단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울트라 하이리스크 프로시저인 ECM 이상 EMR과 ESD를 할 때는 스롬보엠볼리즘과 블리딩의 리스크에 따라서 아스피린을 홀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P2Y12 이니비터들은 하이리스크 프로시저 전에 5에서 7일간 중단한다. 여기서 그 하이리스크 프로시저라고 하면은 이 폴리펙토미, ERCP 스핑테렉토미, 스트릭처의 딜라테이션이나 베릭스 라이게이션, PEG, 그리고 EUS FNA나 파필렉토미, 시스토가스트로스토미를 말합니다. 노악은 하이리스크 프로시저 48시간 이상 홀드한다. 와파린은 하이리스크 프로시저 3에서 5일 전에 중단을 하는데 만약 기저질환으로 하이스롬보틱 리스크가 있는 환자는 헤파린 브리팅 테라피를 권유한다. 그래서 ESG와 ACG에서도 우리나라와 가이드라인과 다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시경 실제 현장에서는 가이드라인에 명시되지 않는 무수한 많은 약제들이 있습니다. 에비던스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발표하지 못하였지만 항혈소판 차단, 항응고제 세부 기전에 대해서 파악하고 성분별로 할프라이프를 고려해서 바이옵시와 CPP, EMR 전에 끊어야 하는 날짜에 대해 만들어 놓은 기준입니다. 대부분 다 바이옵시를 할 때는 내시경을 끊지 않고 있고, 사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직전에 우리 내시경실에 공지된 내용과 약간 다른 면이 있어서 조금 더 업데이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강의 잘 들었고요. 먼저 맨 마지막 굉장히 많은 약제에 대한 약 끊는 부분은요. 김지은 선생님이 만들어주셔서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는데 실제 임상에서는 환자별로 저거 하나하나 적용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또 특히 2가지나 3가지를 같이 드시는 분도 많아가지고요. 실제 임상에서는 대강 그룹을 지어가지고 적당히 적용하는 게 낫다. 어차피 에비던스도 정확치 않은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질문입니다. 김지은 선생님, 와인색 대변이라는 건 어떤 대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와인, 보통 이제 프레시 블러드라고 하면 이제 그 고형물이 섞이지 않은 이제 대장 하부 출혈을 말하는데, 와인 칼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럿들이 뭉쳐져 있거나 뭔가 고형변들이 조금 섞여 있는 것들로, 이럴 때는 이제 하부가 프레시하게 보이는 하부 출혈이 좀 명확하게 의심되지 않을 때는 상부랑 같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클롯이 있는 보르도 와인 같은 그런 색깔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예, 부르고뉴 와인보다는 조금 더 진한 보르도 와인 정도를 보통 와인색 변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트랜스퓨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 일반적으로 7에서 9 정도를 타겟으로 한다. 즉 8을 타겟으로 하는데, 상부에서는 8을 지키는 게 좋겠고 하부는 10 정도를 타겟으로 하고 좀 더 리버럴하게 해도 좋다. 그러나 카디오바스큘라가 있는 환자에서는 약간 높게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인데요. 그 중에서 7에서 9로 하는 게 가장 좋은 이유가 선생님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 여러 기전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여러 문헌들을 찾아보고,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이해하고 납득이 될 만한 스플랑크닉 블러드 플로우를 증가시키면 이거에 의해서 지혈에 대한 그런 기전들에 대해서 억제하는 그 양상인데요. 사실 흔히 블러드 플로우가 많아지면서 압력이 가해지면서 네. 이게 클럿에 대한 그런 패스웨이에서 이런 것들에 방해를 받아서 클럿 형성을, 지혈 억제를 하는 클럿 형성을 억제하는 기전이 있다. 네. 스플래닉 프레셔가 블러드 플로우가 많아지면 클럿 형성을 액티베이션 시켜야 되는데 그게 덜해진다. 억제하는 기전. 네. 네. 그래서 스플래닉 블러드 플로우와 클럿 형성과 관련이 있다라는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가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간 이내에 응급 내시경을 하면은 6시간 내지 12시간보다 더 나쁜 이유는 아마도 충분한 리서시테이션, 바이탈도 좋고 여러 가지 상황을 살피지 않고 서둘러서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므로 여러 펠로우 선생님들 밤늦게 환자가 왔을 때 서둘러서 이 밤중에 다 끝내야 되겠다 하실 필요는 별로 없고요. 상황 봐서 좀 천천히 해도 되는 경우가 제일 많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투비 클롯을 제거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이슈에 대해서 김지은 교수님처럼 펠로우 생활 하시면서 그리고 지금도 지혈술 많이 하신 분들은 과감하게 여간하면 클롯을 이제 떼주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펠로우 선생님들 중에 아직 경험이 짧은 펠로우 선생님들은 무리해서 떼지 마시고요. 약 주고 좀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 부분 보충 설명 네.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몇 번 경험을 해보니까 이 환자가 어쨌든 블리딩 포커스가 있는 사람이고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펠로우 선생님들끼리 돌아가면서 계속 반복하면서 지혈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 하기는 하는데요. 이제 내선에서 좀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 사실 이제 클럿을 건드려 보면 시야가, 특히 듀오데논 같은 경우에는 시야가 피가 나면은 금방 차서 시야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무리해서 바로 시술할 필요는 없고 내선에서 끝내겠다는 생각하지 말고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제를 사용해서 투약을 하고 조금 효과를 본 다음에 안전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추가로 코멘트할 내용이 있는데요. 중환자실 환자들 지혈술은요, 여러분 대충 하십시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의 지혈술을 열심히 하면은요, 반드시成功으로 연결돼서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혈술 열심히 해가지고 당장 눈에 멎은 것 같아도요, 며칠 뒤에 보면은 저 말고 저 다음날 당직 펠로우 선생님이 또 한 번 지혈했고 그 다음날 또 한 번 지혈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전신 상태가 좋아지면 블리딩 먹고요. 전신 상태가 나쁜 상태에서는 아무리 지혈을 많이 해도 또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응급 내시경, 중환자실에
언더라인 디지즈가 있는 환자의 응급 내시경은 그야말로 대충 하는 게 상책이다. 열심히 하면 환자에게 해를 미칠 가능성이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 단 그냥 퓨어 펩틱 얼서 블리딩으로 너무 쇼기 심해가지고 중환자실 간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열심히 해주죠. 지혈만 되면 환자 상태가 좋아지니까요. 그 부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 관계상 마지막 한 가지, 그 암성 출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암성 출혈은 치료가 안 되는 병이다. 수혈하면서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할 때만 하더라도 스롬빈 주로 사용했는데요. 파우더는 좀 더 낫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한번 보충 설명 부탁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이게 확실히 이제 2년 전에 저희가 뭐 이렇게 여러 국책 과제로 다른 제품의 개를 도포한 적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 병원에 이제 소개된 바가 아까 말한 그 실제 이름을 자꾸만 얘기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넥스 파우더 제품을 네. 사용을 하면 사실 이게 좀 사용법만 잘 익히면은 이게 국소적으로 병변을 타겟하지 않아도 그냥 그 병서에다 대고 뿌리면 사실은 이제 파랗게 화면이 덮여지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딱 겔화 형성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암성 출혈은 어차피 또 출혈이 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펙티브 하지는 않지만, 그냥 마음의 안심 차원차 스롬빈 파우더를 뿌리는 것처럼 이제 넥스 파우더를 뿌렸더니, 이것도 왜 그런 경험을 갖게 됐냐면, 이제 똑같은 환자를 계속 이제 여러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경우에 이제 마무리하면서 넥스 파우더를 뿌렸더니 이제 더 이상 또 그쪽에 연락이 안 왔던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때부터 조금 이제 암성 출혈이고 환자가 헤모글로빈이 뭐 적절하게 떨어지면 사실은 그 환자는 더 이상 치료할 것이 없다라고 언급을 하면 되지만, 수혈 요구량, 헤모글로빈이 4까지 떨어지는 이런 환자들에게 있어서는 어쨌든 리서스테이션으로 트랜스퓨전을 하면서 조금 내시경적으로는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환자의 아웃컴에, 먼 아웃컴에 큰 영향을 줄 수는 있지 않지만 급성으로 그 환자의 그런 사망 가능성이나 이런 걸 좀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지혈술을 하는 환자들이 있는데요. 일단 새로 도입된 방법을 사용하고 나서 매일매일 하던 환자들이 적어도 며칠이라도 수혈하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아마 임상연구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준비한 짧은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환자분들 집에 보낼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펩틱 얼서 블리딩이나 말로리 와이스 테어, 다른 여러 가지 종류 블리딩으로 오셨다가 퇴원하신 분들은요, 집에서 수일 이내에 블리딩 하실 수 있는데요. 집에 환자분이 혼자 계시면 블리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 퇴원시킬 때 적어도 일주일간은 한순간이라도 환자를 혼자 두지 말아라. 특히 집에 혼자 두지 말고 꼭 보호자가 같이 계셔야 된다. 언제 출혈하실지 모른다. 재출혈 위험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요. 고령 환자가 많다 보니까 출혈하시면 그 자리에 쓰러져가지고 대응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은 환자들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거든요. 출혈이 있더라도 스스로 전화도 하고 병원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고령의 환자들은 애시당초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약간의 출혈로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원한 다음에 적어도 며칠간은 절대로 어르신 혼자 계시지 않도록 가족분이 꼭 같은 집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진 교수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